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최진일 교수입니다. 청소년 문제와 보호 11주차입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도 지나고, 이제 기말고사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는 이제 마지막 종강이 되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있고요. 이제 문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청소년 문제와 보는 이제 그동안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도 봤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자, 이번 주 다문화 청소년에 대해서 볼 겁니다. 다문화 청소년. 자, 그럼 이번 주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청소년 자살의 정의. 자살이란 뭐죠? 자발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거나 끊으려는 시도하는 행동 혹은 그러한 경향을 말합니다. 이 청소년 때 연령대에 그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살 행동에 대해서는 이 자살 행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와 자살 완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살 생각이라는 것은 자살을 행하려는 것에 대한 사고 혹은 생각을 말하죠. 그래서 죽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행동, 사고나 정서, 이것을 자살 생각이라고 합니다. 다음, 자살 시도는 자살을 하기 위해 실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자살 시도죠. 자살 시도. 그 다음에 자살 완료는 그 시도가 이제 자살로 성공하는 것을 말하죠.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기 지시적 행동이죠. 그 다음, 자살 성립 요건. 이 자살이 성립이 되려면 의도와 동기와 행위, 이것들이 다 맞아야 되죠. 그래서 죽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기를 인지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죠. 이 세 가지가 자살 성립 요건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자, 청소년 자살은 첫 번째 충동성입니다. 충동적이죠. 두 번째는 정신질환보다 일반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또래와 동반 자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인터넷 게임 등의 영향으로 생과 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 환경이나 외부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의 실태를 보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의 실태를 보면은 먼저 청소년 자살률 2017년 인구 10만 명당 7.7명입니다. 다음 청소년 자살 시도율은 약 2.6%입니다. 이것은 중고등학생 전체 분석 대상 중에서 2.6%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자살 생각률, 자살을 마음으로 생각한 거죠. 생각률. 그것은 가끔 한다가 33.4%, 자주 한다가 4.3%. 그래서 여성 청소년은 약 42.9%고 남자 청소년은 24.6%입니다. 여성 청소년이 자살 생각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자살 생각의 원인은 첫 번째, 42.7%가 학교 성적입니다. 두 번째, 24.2%가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세 번째, 14.3%가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입니다. 네 번째, 1.3%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자살 생각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 성적이었다. 그 다음에 가족과의 갈등이었다. 세 번째가 선후배나 또래의 갈등이었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의 발생 원인을 보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사회학적 접근할 수 있고, 심리학적 접근할 수 있고, 정신질환적 접근할 수 있고, 생물학적 접근이 있고, 유전적 접근이 있고, 통합적 접근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학적 접근을 해보면 디르킴의 자살론 안에 자살에 대한 유형을 나눴습니다.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성 자살로 나눴고, 그리고 이기적 자살이란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한 자살입니다. 사회적 연대 정도가 약해짐으로써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한 자살이 바로 이기적 자살입니다. 다음 이타적 자살은 거꾸로 지나치게 사회에 종속됨으로 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살하는 게 이타적 자살입니다. 다음 아노미성 자살은 아노미, 즉 일탈이죠. 사회와 개인 간의 통합이 깨지고 개인의 사회 규범 등이 혼란을 겪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자살을 말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접근해 봤고요.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먼저 프로이트는 자살을 자기 증오로 설명합니다. 왜? 메닝거는 자살 행위의 정신 역동적 동기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죽이고자 하는 소망, 죽음을 당하고 싶은 소망, 죽고 싶은 소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메닝거는 인간의 내면에서 죽음의 본능과 사랑의 본능이 공존해서 균형을 이루다가 죽음으로 본능이 사랑의 본능을 이기게 될 때, 죽음은 죽음의 본능이 사랑의 본능을 이기게 될 때 자살한다고 합니다. 다음 바우마이스터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단이 바로 자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적 접근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신질환적 접근. 정신질환적 접근은
의학적인 진단 기준을 토대로 자살 행동을 설명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신질환적 접근입니다. 다음 생물학적 접근은 인간의 신체, 생물학적인 대사 현상으로 자살을 설명합니다. 인간의 세로토닌 기능이 저하되거나 세로토닌의 대사 물질은 5-HIAA 함량이 감소하게 되면 자살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생물학적 접근입니다. 다음 유전적 접근. 로이는 자살 성향 자체가 유전 인자를 통해 유전된다고 이런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전적 접근입니다. 자, 통합적 접근은 이 자살 현상은 한 가지의 접근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살은 개인 심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접근,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생물학적 접근 등 통합적 접근 방식을 통해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청소년 자살의 발생 원인이었고요. 청소년 자살의 예방 대책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자살은 예방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살 생각, 자살 시도하기 이전에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자살의 재시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대책은 자살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한 오해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자살에 대한 오해는 첫 번째, 자살한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은 실제 자살에 성공하는 사례가 드물다. 다음 두 번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는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오해드리죠. 세 번째, 자살은 개인이 결정할 문제다.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죠. 자살로 인해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살 시도는 충동적인 행동이다. 아닙니다. 자살은 생각과 시도, 이렇게 되죠. 자살 행동에 있어서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 자, 이 부분은 자살 행동에 있어서 자살 생각과 자살 시도는 여자가 많지만 실제 자살률은 남자가 높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죠. 일곱 번째, 다시 태어나서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보는 것이 좋죠. 다음 여덟 번째, 자살하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과 다르다. 아닙니다. 자살하는 청소년들도 일반 청소년들과 같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 중 30%에서 60%까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또 자살은 유전된다. 자살은 유전적이 있다기보다는 환경적인 영향을 더 받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이 자살로 인하여 자살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 열 번째, 자살하는 청소년들은 죽으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아닙니다. 자살을 결심한 청소년들조차
죽음의 순간에서도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자살의 예방 대책으로 또래 생명 지킴이가 좋죠. 또래 생명 지킴이를 양성하는 것이 좋다. 또래를 활용하는 거죠. 다음 특별히 청소년 자살 위험성 평가를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자살 위험이 얼만큼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평가하는 방법. 먼저 평가하는 방법은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지를 가져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방법은 평가 영역과 핵심 질문 내용들이 있습니다. 평가 영역은 내 영역, 자살 계획, 스트레스 원천, 내적 대척이죠, 외적 대척이죠. 자살 계획에는 질문이 이렇죠. 이용할 수 있는 치명적 자살 수단을 갖고 명백한 자살 계획이 있는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원천은 학생에 의해 느껴진 혹은 지각된 중요한 변화, 상실, 성취할 수 있는 욕구들이 있는가? 세 번째, 내적 대척이죠. 학생 안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회피, 내재화, 무력감, 절망, 무가치감, 자살에 대한 모델이 있는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외적 대척이죠. 학생이 혼자 있는가 혹은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지원자가 있는가? 이런 분들이 평가 영역과의 핵심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찰과 인터뷰할 때 이런 내용들을 활용하면 되겠고요. 질문지에 의한 방법은 백, 오스만, 컬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 자살 생각 척도 SSI, 삶의 이유 척도 RFL-A, 그 다음에 자살 위험성 척도 SFC 것들이 있다. 다음은 청소년 자살의 개입과 대처 방법입니다. 개입 및 대처 방법은 먼저 자살 위험 개입 단계들이 있고, 자살 위험 수준별 대처 방법이 있고, 자살 위험 징후들, 위험 행동 금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자살 위험 개입 단계를 보면은 세부적으로 자살 위험 수준을 확인하고, 두 번째는 다가서고, 세 번째는 안정대책을 수립해 주는 겁니다. 먼저 자살 위험 수준 확인하는 부분들은 보면은 첫 번째, 자살 위험 신호를 보이는 청소년을 관찰하고 위험 신호를 점검합니다. 다음, 청소년의 행동, 언어, 상황 등에서 자살 위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부모와 또는 친구에게 현재 청소년의 상태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최근 스트레스 상황, 청소년의 이상 행동과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거 이후에 확인되면 다가섭니다. 다가서는 방법. 자살 위험 신호가 포착되는 청소년에게 다가가서 현재 상태와 감정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직접 자살 생각에 대해 질문하고 높고 쉽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직접 말하기 어려우면 전문 상담 기관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다음, 안정대책 수립법. 이거는 안전을 확보해야죠. 안전을 확보하는 부분들은 자살 위험이 있는 청소년을 혼자 두지 말고 주변 친구에게 부탁해서 그 친구와 함께 있어 주도록 요청합니다. 다음, 학교 생활 중 해당 청소년에게 자살 위험이 발견되면 친구가 교사에게 즉시 말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자살 행위를 비밀로 지켜주는 것은 옳지 않으며
친구를 도와주는 선한 행동이라는 것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접촉하고 협력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안전대책 수립입니다. 자살 위험 개입 단계를 봤고요. 자, 자살 위험을 수준별로 대처하는 방법. 자, 이건 낮은 단계, 중간 단계, 높은 단계를 수준별로 대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살 위험 징후들. 자, 자살 위험 징후들을 봤죠. 자, 성격 변화가 된다. 우울이 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한다. 자살에 대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암시들을 준다. 분위기나 행위에 이유 없는 변화가 있게 된다. 삶에 대한 감각이 극도로 부정적이 된다. 수면, 식사, 습관의 변화가 생긴다. 용모의 변화가 생긴다. 그 다음에 후회와 단절이 생긴다.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거의 하지 않고 가족과 친구를 피한다. 절망감. 곧 있을 사태들에 흥미가 없고 현재 상황이나 미래에 관한 희망이 없어. 약물 증가. 약이나 알코올을 지나치게 복용한다. 공격적 행동, 불안, 소유물 정리 이런 것들이 자살의 징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안 한다고, 자살 같은 행동을 안 한다고 금지 사약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개입 및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청소년 자살의 사후 대책을 보죠. 청소년 자살 이후에,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된 이후의 사후 대책. 자, 자살 유가족 모임을 통한 치유가 있어야 되죠. 자, 유가족들을 위해서는, 자살 유가족들은 죄책감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주변 친구들은, 청소년 자살의 경우는 주변 친구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서적 도움과 심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 청소년 자살을 리뷰해 봤습니다. 오늘은 세계 인권선언이 채택된 지 꼭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열린 기념식에서 모델 한현민 씨는 저의 피부색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KBS는 우리 사회에서 다름은 곧 차별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교실 실태는 어떤지, 이들과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변진석 기자입니다. 시청자들을 울고 웃게 만드는 방송인 샘 해밍턴 씨의 아들 윌리엄, 축구선수 박주호 씨의 딸 라은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지만 선뜻 다문화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다문화라는 말 속에 동남아나 중국계 저소득층이라는 선입견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문화 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필리핀이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상중하 중에 어느 계층일 것 같으세요? 하라고 생각합니다. TV에서 봐온 것도 있고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한 조사를 보면 다문화 가정의 54%는 경제적으로 중하층, 29%는 하층일 것이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임금근로 다문화 가정의 40%는 월 평균 300만 원 이상 번다는 조사도 있어 다문화를 곧 저소득으로 인식하는 건 사회적 편견에 가깝습니다. 또 이런 사회적 인식은 결국 수많은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라는 첫걸음부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은 지난해 처음 10만 명을 넘었고 올해는 12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문화 학생 비율이 70에서 80%에 이르는 학교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그 자녀의 교육 문제도 대두가 되었고, 다문화가 특수한 현상이 아닌 일상이 된 우리 교실.
수많은 윌리엄과 나은이를 어떻게 잘 키워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국내에서 결혼하는 부부 10쌍 가운데 한